이건 이제 전 세계 지수의 이제 업종입니다. 네. 보시면 저 밑에 짙은 파란색이 기술, 통신, 건강관리 이 세 개를 합친 게 최대치가 대략 한 44% 피크를 주는데 지난 30년간 닷컴 버블 때 44% 한 번 했고 지금 44% 꽉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거의 여기에 모든 그 평가를 최대한 해주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기술, 통신, 건강관리 투자를 많이 하려면 어딘가에서 돈을 빼서 갔을 거잖아요. 그게 어디였을까 보면 금융, 에너지, 소재였다. 이게 보면 이쪽이 지금 과거 바닥이 24%인데 지금이 25%. 그럼 거의 이쪽에 지금 제일 낮잖아요. 그럼 최근에 상위권이 대체로 지금 금융, 뭐 유틸리티, 부동산 뭐 이런 쪽이거든요. 시장에는 권불 10년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큰 세도 가도 10년 이상 가기 어렵다고. 지금 상황이 그 큰 장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주도권이 리짐 체인지라고 하잖아요. 체제가 바뀌는 때가인 것만은 좀 분명한 것 같다. 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분 모셔볼게요. 매주 수요일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9월 뭐 계절적으로 역사적으로 약세인 달이다. 미리부터 좀 각오는 했는데 미국 첫 거래일부터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근로자의 날이었나요? 하루 쉬고 네. 예, 첫 달을 시작을 했는데 저도 이제 아침에 새벽에 떠서 이게 미국장 체크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일인가 싶긴 했는데 어쨌거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9, 10월이 아마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7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매년 변동성이 커지는 달이다. 그래서 이제 세린 메이 의미가 사실은 5월에 장이 안 좋다는 얘기 아니라 그때부터 10월 말까지가 서서히 안 좋아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올해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첫 번째 장표를 갖고 온 게 네. 그러니까 미국의 계절성이란 거는 이게 그 계절에 왠지 모르지만 그 일이 벌어지는 거 이런 걸 보통 계절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에 S&P 500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그런 계절성 평균을 낸 것이 중간에 그 파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색. 네. 이것이 이제 평균적인 1949년부터 거의 75년 동안 있었던 그러한 그 미국의 대선해에 보면은 대충 9월부터 10월까지가 좀 주가가 평균적으로 좀 하락했다가 11월부터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 미국은 늘 우상향이니까 근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올해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근데 밑에 붉은색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오픈 필드 일렉션 이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딴 게 아니라 미국은 보통 양당 체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하는데 대통령은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8년을 다 채워주지 않습니까? 2번 하고 나면 그러면 그 당에 집권당에도 대통령이 아닌 새로운 후보가 나오고 상대방은 당연히 지금 대통령이 아니니까 둘 다가 현직이 아닌 대선회를 오픈 필드 일렉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가 사실은 지금이네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바이든이 나왔으면 오픈 필드가 아닌데 올해 갑자기 교체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나 뭐 트럼프도 전 대통령이 했지만 어쨌든 현직이 아닌 두 후보가 지금 맞붙어서 하다 보니까 오픈필드 일렉션이 됐는데 과거에 특히 그 대선인 해 중에 오픈필드 일렉션 이어에는 훨씬 더 변동성이 크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게 보이시잖아요. 붉은색. 이건 불확실성이 크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냥 우리가 이걸 왜 그런지는 사실 그 달마다 그 시점마다 다 봐야 되겠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양쪽이 다 과거 히스토리가 없다. 지금 다행스러운 건 다행일까요? 트럼프는 과거 히스토리가 있어서 트럼프 되면 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 다 하는데 해리스도 사실은 히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의 신규 캐비넷이 만들어지면 어떤 정책을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특별히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양쪽 다가 지금 현직이 아닐 경우 나타나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해가 9월 달인데 이것이 마침 겹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뭐 팩트셋 요 자료 뭐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10년간 S&P 500 월별 수익률이 9월 평균이 어쨌든 마이너스 한 2.3이었는데 이게 대선이 있던 해로 또 좁혀보면 이렇게 나오고 오픈필드라고 해주셨죠. 네. 그렇게 보면 조금 더 불확실성이 있다. 네. 바로 지금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9월에는 또 다른
빅 이슈가 있잖아요. 고금리에서 이제는 금리 인하 쪽으로 연준이 시작을 할지 모른다. 강력하게 이제 그렇게 예고가 돼 있는 달이기도 한데 이것과 관련지어 보면 어떨까요? 이게 이제 첫 금리 인하하면 우리 지금 기대감이 큽니다. 전에도 제가 첫 금리 인하가 보험성이냐 침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지금 반도체, 어젯밤에도 사실은 반도체 S&P 500 반도체 사실은 어제 낮 거래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들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이거는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국이 중국과의 그런 반도체 전쟁을 하면서 규제를 세게 하면서 제가 8월 말쯤이면 뭔가 좀 위험이 나올 거다 그랬는데 이걸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네덜란드 팔 비틀고 정부, 지금 일본 팔 비틀고 하면서 그 반도체 수출 못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미쳤고, 제가 보기에는 어제 특히 반도체 업종이 많이 밀린 것도 이거 다 영향이 같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보면 또 실제로 첫 금리 인하의 6개월 그러니까 지수 대비 반도체 지수가 어떤 상대 성과를 보였냐를 보면은 너무 먼 옛날은 뭐 트랜지스터 뭐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 머니까 빼고 가장 최근에 근접한 걸 보면 95년도, 2001년도, 2007년도, 2019년도 한 4번 정도의 첫 금리 인하가 있었을 때 어떤 성과를 냈느냐 보면 반도체 지수가 19년도 빼고 나머지 3번이 다 상대적으로 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저조한 부진한 상대 성과를 보였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도 그래서 히스토리 찾아보니까 그 전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올리면 오히려 첫 금리 인하 때 오르는 업종들이 좀 대표로 조정을 받는 경향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9월달 금리 인하를 앞두고 또 이런 규제 같은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같이 나타난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대놓고 공식적으로 계산하기 쉽게끔 이런 걸 우리 규제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자율 규제로 간 거잖아요. 말 잘 듣는 네덜란드하고 일본,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러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챙겨봐야 될 거는 3분기 실적 시즌에 개별 반도체 이런 그 삼성, SK 하이닉스나 또는 장비 업체들 이런 회사들이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암암리에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이 3분기는 당연히 좋게 나오겠지만 이후 전망에서 그것이 녹아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걱정 시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주요 반도체 업체들, 장비 업체들한테는 상당한 큰 리스크, 미중 전쟁의 불통이 확실히 반도체 업체에 튀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의 반응을 보면 왜 하락을 하고 왜 상승을 하는지 이유를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는데 그 금리 인하도 25bp냐 50bp냐에 따라서 또 그 할 때 이유에 따라서 이걸 기대감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정말 경기가 너무나 안 좋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금리 인하를 한다면 수혜 업종이 또 있잖아요. 성장주가 더 갈 것이다. 아니다. 이제는 경기 침체니까 방어주가 갈 것이다. 이런 쪽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상당히 해석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대표님.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현재의 금리 인하의 시점에 그 전에 주가가 그걸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번 것이 침체면 뭐 모든 게 얘기가 달라지는데 보험성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많이 올랐으면 이제는 소위 이제 주도권을 넘겨줘야 될 타이밍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게 화수분처럼 돈이 많으면 여기에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하고 또 올라갈 거 있으면 더 투자하고 기존 거 놔두고 이럴 수 있는데 돈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봐야 될 때는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어디에 많이 가 있느냐를 보면 이후에는 뭔가 변화가 있으면 많이 가 있던 걸 좀 줄여서 그 자리에 덜 가 있는 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길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를 100으로 놓고 어디가 비중이 지금 많이 가 있는데, 그 시가총액 비중 이걸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차트에 보시면 이게 되게 완전히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딱 서로 맞잡는 거가 있어서 제가 흥미로워서 갖고 와봤는데 보시면 저 밑에 짙은 파란색이 기술, 통신, 건강관리, 이건 이제 전 세계 지수의 이제 업종입니다. 이 세 개를 합친 게 최대치가 대략 한 44% 피크를 주는데, 지난 30년간 닷컴 버블 때 44% 한 번 했고
지금 44% 꽉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여기에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44%면 투자자들이 거의 여기에 모든 그 평가를 최대한 해주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그 반대편에 있는, 그러면 기술, 통신, 건강관리에 투자를 많이 하려면 어딘가에서 돈을 빼서 갔을 거잖아요. 그게 어디였을까 보면 금융, 에너지, 소재였다. 이게 보면 이쪽이 지금 과거 바닥이 24%인데 지금이 25%. 그럼 거의 이쪽에 지금 제일 낮잖아요. 그럼 최근에 6개월을 놓고 보면 미국의 S&P 500 기준의 업종을 놓고 보면 상위권이 대체로 지금 금융, 뭐 유틸리티, 부동산 뭐 이런 쪽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확실히 이제는 기술, 통신, 건강관리 이쪽보다는 기술통신보다는 이 아래쪽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어진 쪽으로 자금이 흐름이 바뀌고 있어서 시장에는 권불 10년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큰 세도 가도 10년 이상 가기 어렵다고. 지금 상황이 그 큰 장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주도권이 리짐 체인지라고 하잖아요. 체제가 바뀌는 때가인 것만은 좀 분명한 것 같다. 투자자분들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어디에 좀 많이 가 있는지를 잘 보시면서 이 차트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그래서 대형 기술주, 특히나 M7으로 말이 되는, 대표되는 이 종목들이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입니다. 간밤에도 엔비디아가 9% 이상 빠졌습니다. 물론 뭐 피크 논란 이런 거에 중심에 지금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이슈도 있었어요. 미국 법무부 반독점 조사를 위해서 소환장을 엔비디아에 보냈다. 뭐 이런 이슈도 물론 더해진 게 있습니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M7의 비중이 사실 엄청나니까 여기가 흔들리면 지수 자체가 흔들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봤듯이 네. 그 정도 44%, 미국 기준으로는 3% 되거든요. S&P 500 중에 기술 업종만. 네. 그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갖고 가고 있는데, 이제 사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작년 하반기에 놓고 보면 S&P 500의 이 성장, 이익 증가율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엔비디아 혼자 70%, 80%를 차지했거든요. 네. 성장률에. 네. 그다음에 이걸 확장해서 나머지 M6 다 합쳐서 전체 M7은 100%가 넘어가요. 왜냐하면 100% 어떻게 넘어가냐. 나머지 493개가 역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예를 들면 뭐 20% 시장이 성장한다. 근데 얘네가 30%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뭐 10% 하면 합치면 20%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다. 이번 3분기, 4분기를 지나서 차트를 보시면 확실히 엔비디아의 이 기여도, 여전히 이게 절대 성장률은 크지만 기여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다 보니까 떨어지고, 이제 나머지 S&P 493개, 나머지 사이에 역성장하던 부분이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결국은 주가란 거는 이 기여도의 함수, 그러니까 소위 변화율의 함수라고 본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기여도가 둔화되는 데에서 기여도가 늘어나는 쪽으로의 자금이 바뀔 수 있다. 결정적으로 거기다 플러스 493개 안에 뭐 금융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거기에 걔네들이 좀 밸류에이션이 더 싼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마음 편하게 그걸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밸류에이션도 놓고 보고 시가총액 비중도 놓고 보고 이익의 기여도도 놓고 봤을 때는 이제는 M7에서 나머지 다른 쪽으로 넘어갈 타이밍인 거 있고, 조금만 말씀 주셨던 그러한 트리거를 주면은 즉각 반응하면서 자금을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기사나 뭐 분석 같은 거를 이제 읽어봤던 것 중에 좀 흥미로웠던 게, 미국에서 이제 노동절 연휴가 끝나고 온 거잖아요. 그렇게 왔을 때 이제 9월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가을 시장인데, 많은 이 담당자들이 포트에 너무나 기술주가 많다라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어떤 경고성 분석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딱 시장을 보고 아마도 이런 심리가 또 발동이 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어제 유일하게 들긴 테슬라가 거의 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렸는데 헤지펀드들이 테슬라 아무도 안 들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타겟이 어제 같은 경우는 안 되죠. 어제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을 많이 때렸다. 사실은 많이 들고 있었던 분야대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돼서 보여주신 자료하고도 좀 연관지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볼만한 지표가 우리가 많은데, 오늘 갖고 오신 자료 중에서 소비자인 근로자 초과 근무 시간하고 연관돼서 좀 볼 부분이 있다. 이것도 참 흥미로워요. 이거 어떤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번 주 목금이 정말 중요한데,
한 달 전에 보면 목금에 발표된 것 때문에 주가가 우리나라 10%막 빠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실업률, 고용. 그렇죠. 네. 예, 이런 것들 네. 침체 오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게 연관이 왜 돼 있냐면 결국은 그 근로자, 노동자들이 결국 소비자잖아요. 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그 돈 갖고 소비를 해서 기업들이 이익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차트를 보시면 네. 붉은색 선이 미국은 주급이 많아서 주당 초과 근무를 많이 하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 바로 소비로 다 연동시킬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황색 선이 그 초과 근무 시간이 얼마나 느느냐 줄느냐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짙은 파란색이 S&P 500의 선행이 입했습니다. 네. 이게 1980년도 이후 차트니까 장기 차트인데 거의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많이. 근데 최근에 이제 벌어진 거예요. 시장의 투자자들은 S&P 500은 이 돈 앞으로도 잘 벌 거야 그랬는데 초과 근무 시간은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봐서는 이러한 이 변동이 지금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거는 주황색 선이 다시 치고 올라오거나 아니면 S&P 500의 선행 EPS가 떨어지거나 둘은 다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 주 목금에 앞서서 특히 최근 들어서 오늘 어젯밤 같이 시장이 상당히 격렬하게 반응한 것이 이런 것들, 이런 괴리가 혹시라도 좀 저 위로 올라가 있는 EPS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은 다른 생각,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 초과 근무가 줄어드는 건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AI에 그냥 집중을 하는데 생산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효율성이 혹시 좀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AI가 사람을 대체하려면 일부 그러니까 콜센터 이런 거는 가능한데 전체 하려면 한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거는 이제 우리 투자자들의 좀 뭐랄까 조급한 마음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좀 볼게요. 그래서 8월 들어서 어떤 부분이 좀 주요하게 수익률이 좋았을까? 리츠 자산의 수익률이 1위를 등극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적어도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지금 왜냐면 9월달에 금리 인하는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럼 금리가 하락할 때 뭐가 제일 수혜를 받을 거냐? 가장 떠오르는 것이 부동산이다. 그래서 리츠고요. 지금 네. 보시면 글자가 작아서 이제 이거 키워보시면 될 텐데 매니가 리츠 글로벌이고 두 번째가 리츠 US입니다. 결국은 미국 내의 자산 중에서도 이제 리츠가 8월달에 최상위권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리츠가 최상위권이다. 결론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질 때 롱 듀레이션이라고 하죠. 만기가 긴 자산 중에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고 확실히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리츠가 각광을 받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마지막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다라는 네.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부동산 ETF입니다. 이거 미래세 부동산 ETF인데 보시면 이게 부동산 리츠 ETF가 상대적으로 건설업종이나 코스피에 비해서 성과도 좋고 변동성도 적은 걸 연초 위에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결론적으로는 확실히 이거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나 우리나라나 금리 하락기에는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좋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그 안에 물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리츠는 보기가 좀 쉽거든요. 건설업체보다는. 그래서 잘 보시고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이 많은 데는 좀 피하셔야 되고 상대적으로는 그리고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나니까 그래서 이제 뭐 SK 리츠니 기타 등등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리츠 종목들 상장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소리 소문 없이 연초 위에 막 20-30% 오른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만 대전제는 미국의 침체가 오지 않아야 됩니다. 침체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리가 떨어질 때는 부동산, 유틸리티, 뭐 예를 들면 금융, 뭐 이런 분야가 여전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리즘 체인지, 주도권은 변하고 있고 금리 하락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교체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침체가 근데 온다 안 온다는 좀 후에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둔화에 대한 이런 아주 급격한 시장의 우려나 공포 이런 거는 좀 안 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결국은 지금 확실한 건 침체에 대한 우려가 서서히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하고 시그널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의 대응이 효과가 나냐 안 나냐 이거는 무빙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확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침체 옵니다 이것도 문제고요. 침체 안 옵니다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 소비자들이 어떻게 움직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도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너무 한쪽에 쏠리지 않게 만들 필요가 꼭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짚어봐야 할 포인트들 시장의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잘 봤습니다. 정리해 주셨고요.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